돈을 버는 다양한 방법, 재테크 기사와 돈 되는 정보로 투자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미국 대선 특집 시작합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이 가운데 간밤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1% 넘게 상승하며 마감했죠. 네, 그렇습니다. 투표 시작 전까지만 해도 미 대선 두 후보 당선 확률이 50대 50으로 집계되는 등 그야말로 역대급으로 팽팽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측이 어려운 대선 결과를 기다리면서도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엔비디아는 2.8%나 오르면서 애플을 제치고 마침내 시가총액 1위에 자리했습니다.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여전히 4.2% 높은 수준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어제 국내 증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하락했습니다. 금투세 폐지가 결정됐습니다만 여전히 또 코스피가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박스권을 돌파하는 데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제 개인 투자자 순매수를 나타낸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도를 나타내면서 2,570선에서 코스피가 마감이 됐습니다. 이제 미국 대선 결과가 나오기까지 조금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당선자 윤곽이 잡히게 되면은 또 시장에서는 불확실성 해소라는 측면에서 좀 긍정적인 흐름을 기대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미국 대선 특집 머니쇼. 오늘은 혼돈의 미국 대선, 후보들의 정책 및 결과에 따른 경제적 영향, 그리고 11월 FMC 결과에 대한 전망까지 알찬 정보로 가득 채워서 함께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즈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SBS 비즈 앱 다운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더 많은 정보, 뉴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빠르게 돌아가는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볼까요? 도지은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굿모닝 마켓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을 선출하는 날 전국 선거구에서 현장 투표가 시작된 가운데 뉴욕 증시는 경계감보다는 기대감을 반영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당선 결과 윤곽이 나오기 전까지 변동성이 커지는 건 불가피한데요. 2024 미 대선에 따른 시장 변화 정리해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어제와는 달리 일제히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다우 지수가 1.02%, S&P 500이 1.23% 올랐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1.43% 올라줬습니다. 대형 기술주들 포함해서 11개 섹터 모두 상승으로 마감했는데요. 우선 주요 종목들 흐름 보시면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엔비디아가 애플을 제치고 결국 시가총액 1위 자리를 탈환해냅니다. 2.84% 오르면서 마감이 됐고 브로드컴이나 AMD 등 다른 반도체 종목들도 흐름 전반적으로 좋았습니다. 애플도 0.65% 상승하긴 했지만 2위로 밀려났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0.73%, 아마존과 알파벳도 각각 1.9%와 또 상승폭을 키우면서 아마존은 4위로 올라왔고 알파벳은 0.43% 상승했습니다. 6위부터 10위도 보시면 메타도 2.1%대 상승에 성공을 했고요. 트럼프와 브로맨스인 일론 머스크 CEO의 테슬라는 3%대 오르면서 3.5% 오르면서 상승했습니다. 일라이릴리도 모건 스탠리가 비만 치료제 관련 컨퍼런스를 통해서 강력한 입지를 재확인했다고 발언하면서 탑픽집이 유지하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참고로 어제 가장 많이 빠졌던 유틸리티 섹터가 강한 반등 나와주면서 상승률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선거의 승부를 예측하는 시뮬레이션의 마지막 분석에도 거의 동률을 기록하면서 초접전 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쪽집게 통계학자로 불리는 통계학자 네이트 실버도 해리스와 트럼프 후보의 동률을 예상했는데요. 마치 50대 50의 확률을 가지고 있는 동전 던지기처럼 예측 모델 관점에서 이번 레이스는 동전 던지기보다도 박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미 전역에서 가장 먼저 대선 투표를 완료한 뉴햄프셔주 산골마을 딕스빌 노치의 개표 결과는 해리스 후보 3표, 트럼프 후보 3표로 동률로 나타났습니다. 표심을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주목을 받았지만 이곳의 개표 결과가 최종 선거 결과와 일치하는 것은 동률로, 이 또한 동전 던지기 확률입니다. 이렇게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통해서 결과가 아닌 시장에 바라는 점을 좀 가늠해보자면 일단 베팅 사이트들은 소폭 트럼프 후보 우위로 유지가 되거나 전환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3종 세트도 극적인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암호화폐 비트코인 가격도 7만 달러 돌파해낸 모습입니다. 이번 대선이 암호화폐 업계에서도 중요한 선거로 여겨지고 있죠. 선거 예측에 따라서 탄력적인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트럼프 관련주들 흐름 살펴보면 직접적인 수혜주 트럼프 미디어 주가도 마치 롤러코스터 같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개장 후 15%가량 급등했다가 오후 들어 20%가량 급락한 이후 다시 시초가 수준 회복해서 최종적으로는 1.16% 하락으로 마감했는데요.
혼전 양상인 선거 결과 예측이 나올 때마다 이 투심이 요동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월가 리서치 회사들은 이 주식을 내주 화요일까지 주시해야 할 주식으로 꼽기도 했습니다. 국채 수익률도 살펴보면 장단기 흐름이 엇갈렸습니다. 채권 시장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이어가고 있는데요. 뚜렷한 포지션을 정하기보다는 채권 금리가 완만하게 상승하는 선에서 이 대선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관망 심리가 더 짙습니다. 2년물은 보시는 것처럼 4.18%대에서 상승으로 마감된 반면 10년물은 4.27%대에서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반면 주식시장은 경계감보다는 기대감 높이면서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데 이 미즈노 증권 분석가는 해리스와 트럼프 중 누가 승리하든 기술주에는 별 영향이 없겠지만 에너지나 태양광, 헬스케어, 금융 관련 종목은 선거 결과에 따라 향방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 대선이 치러진 해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선거일부터 연말 사이 평균 수익률이 크게 오르는 경향이 두드러졌는데요. 현재 시장의 틀은 긍정적으로 기울고 있고 강세 성향도 여전히 강한 만큼 이 선거에서 이기는 차기 정권이 특별한 새로운 정책을 내놓지 않는 한 이런 분위기는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일 이후 일주일간은 평균적으로 하락세를 보인 것처럼 단기적인 변동성은 불가피한 만큼 선거 결과 끝까지 지켜보시면서 이에 따른 시장 대응을 게을리하면 안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시장이 숨죽이며 미 대선을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차기 대통령과 함께 의회 상하원을 어느 당이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자산시장도 요동치게 될 텐데요. 상황별 시나리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상하원을 동시에 장악하는 이른바 트라이펙타가 나타날 경우 주식시장은 2016년과 마찬가지로 일시적으로 변동성을 보인 뒤 다시 강세를 보일 것이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트럼프가 내세우고 있는 규제 완화와 감세 모두 기업 입장에서는 긍정적 요소고요. 공화당이 상하원을 동시 석권하면 법안 통과도 가능해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 상승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는 모든 국가에 10에서 20% 관세를 물리고 특히 중국에는 관세 폭탄을 준비 중이죠. 관세 상향은 수입 물가를 끌어올리고 인플레이션을 다시 자극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 트럼프의 대규모 감세도 가뜩이나 커진 재정 적자 부담을 늘릴 수밖에 없는데 이를 메우기 위해 국채 발행을 늘릴 수밖에 없고 이는 곧 국채 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시장의 판단입니다. 월가에서는 트럼프가 당선되고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하게 되면 10년물 국채 금리가 향후 10년간 43bp가량 추가 상승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트럼프가 당선되더라도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한다면 트럼프의 대규모 감세 정책은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2017년 도입된 세금 감면 및 일자리 창출법 연장과 초과 근무소득세 면제 등이 국회 문턱에서 막힐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관세는 대통령령으로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재발 가능성은 여전히 큰데요. 월가는 이 같은 시나리오에서 주식시장은 상승 여력이 낮아지고 국채 금리도 하향 안정화 흐름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리스가 당선되고 공화당이 상원을 가져가는 시나리오입니다. 미국 경제가 그나마 안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요. 시장 역시 정책 불확실성을 낮출 최선의 시나리오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해리스가 그대로 이어가는 동시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건 공약인 부자, 대기업 증세 카드가 막히면서 별다른 정책 변화를 보이기가 어려운 구도가 되겠고요. 또 최근 트럼프 당선 기대로 치솟았던 국채 금리는 빠르게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채금리와 비슷하게 연동하는 달러화도 다시 약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되고 주식시장은 트럼프 당선보다는 상승폭이 크진 않겠지만 최근 금리 인하와 더불어 기업 실적이 여전히 탄탄할 만큼 연말까지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렇게 상황별 시나리오를 짚어봤는데요. 이 대선만큼이나 의회 장악전도 치열합니다. 상원의 경우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이 기존 상황을 유지하면서 2석만 추가로 가져오면 다수당 지위에 오를 수 있고요. 하원은 그야말로 예측 불가의 상황입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실시한 100차례 모의 선거에는 이 하원 다수당으로 민주당이 55회, 공화당이 45회 나올 만큼 박빙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어제장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를 앞둔 경계감에 일제히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다만 미국 양당 후보가 대선을 하루 앞두고까지 초박빙 판세를 보이면서 어제는 트럼프 후보 수혜주와 해리스 후보 수혜주 모두 주목받았는데요. 특히 대표적인 트럼프 전 대통령의 수혜주인 우크라이나 재건주의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최근 해리스 부통령이 여론조사에서 치고 올라오면서 트럼프 트레이드가 잠시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현재 시간 4일 기준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가 대선을 하루 앞두고 12% 이상 폭등하자 다시 국내장에서도 트럼프 수혜주가 떠오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어제장 마감 상황 보면 DYD가 23.37%, 삼부토건이 6.09% 올랐고요. SC 엔지니어링과 현대건설, TYM 모두 3% 넘게 상승했습니다. 한편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 속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 방산주가 어제도 좋은 시세를 냈습니다. 증권가에서 방산주는 어떤 후보가 당선이 돼도 나쁘지 않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중동과 우크라이나, 러시아 등에서 지정학적 위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트럼프와 해리스 두 후보 모두 안보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입니다. 해리스 후보는 필요한 만큼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힘과 동시에 21세기 경쟁에서 중국이 아닌 미국이 승리하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했으며 트럼프 후보는 강경한 외교 정책을 내세우면서 방위비 증액 공약을 내세운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방산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우리나라의 방산 수출 기회도 동반 상승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같은 기대감에 관련주들이 상승했습니다. 어제 HJ중공업이 5%대, 또 웨이비스와 에이스테크, STX 엔진이 모두 4%대 상승세를 나타냈고요. 마지막으로 STX는 3.73% 오름세 기록했습니다. 한국천문연구원과 미국 항공우주국이 공동 개발한 태양 관측 장비인 코로나 그래프, 코덱스가 우주로 향하면서 우주항공 테마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우주항공청에 따르면 코덱스는 우리 시간으로 어제 오전 11시 30분쯤 미국 플로리다주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스페이스X의 우주발사체 팰컨 9에 실려 발사되면서 발사 10분 후 팰컨 9은 코덱스를 성공적으로 우주에 올려놓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주항공청과 한국천문연구원 그리고 나사 항공우주국이 공동 개발한 코덱스는 코로나를 관측하는 특수한 망원경인데요. 코로나는 태양 대기의 가장 바깥쪽 영역으로 온도가 태양 표면 온도보다 매우 높은 수백만 도에 달해 과학계의 난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천문연구원은 이번 코덱스 발사가 태양 표면보다 코로나 온도가 더 높은 코로나 과열과 초속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는 태양풍 가속 등의 비밀을 푸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제장 마감 상황 보면 루미르가 7.43%, 인텔리언테크가 5.76% 올랐고요.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는 2.88%, 또 세트랙 아이와 한국항공우주가 각각 2.83%, 2.61% 오름세 나타냈습니다. 고전하던 게임주가 최근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한국 게임 출시를 잇따라 허가한 데 이어서 중국이 한국을 무비자 대상에 포함하는 등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자 게임주가 덩달아 호조세를 보였습니다. 중국이 수교 이후 처음으로 한국을 무비자 대상에 포함하면서 2016년 사드 사태 이후 급격히 얼어붙었던 한중 관계에 훈풍이 불어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중국은 국내 게임사 수출액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중요한 시장인 만큼 게임업계의 기대감도 커졌습니다. 증권가에서도 앞으로 K컬처에 대한 중국 당국의 규제 완화가 기대된다면서 한국 게임에 대한 외자 판호 발급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을 봤을 때 중국 정부의 게임 산업 부흥 의지가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같은 기대감에 관련주들 들썩였는데요. 위메이드가 9.41%, 네오리진이 8.08% 올랐고요. 카카오게임즈는 5%대, 또 액토즈 소프트와 펄어비스가 모두 4% 넘게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이슈 살펴봤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전거래일 급등을 뒤로하고 소폭 내렸습니다. 대망의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일단 몸을 사리는 분위기였는데요. 운명의 날,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트럼프냐 해리스냐,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할 텐데요. 선거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다소 걸릴 가능성도 있어서 오늘도 시장은 눈치 보기 장세를 이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변수가 많은 수요일입니다. 일단 어제장부터 복귀하시죠. 어제 양지수는 숨고르기를 보였습니다. 코스피가 0.47% 내려 2,576.88포인트였고 코스닥도 0.3% 약세로 751.81포인트에 마무리됐습니다. 하루 전 금투세 폐지 결정에 크게 반등했었지만 미국 대선이라는 불확실성 앞에서 관망세는 짙어졌습니다. 메이저 수급 주체들은 바로 대기 모드에 들어간 모습이었습니다. 수급 마감 상황을 보면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 모두 하루 만에 매도 우위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외국인 1,441억 원 순매도했는데 특히 삼성전자의 순매도 금액이 컸고요. 기관도 2,857억 원 팔자 포지션 취했습니다. 개인만 3,890억 원을 담았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만 팔았습니다. 1,082억 원 매도세 기록했고 기관이 435억 원 순매수, 개인이 713억 원 매수 우위로 지수의 하단을 지지했습니다. 화요일장 시총 상위 종목들도 전 거래일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1위부터 8위까지 모두 내렸는데요. 삼성전자 1.87% 내려서 57,600원, SK하이닉스도 오후 들어서 반락하면서 0.41% 약세로 마감됐습니다. 그 밖에 LG에너지솔루션이 1.4%,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현대차도 1% 가까이 내렸고 셀트리온이 1.6%, 기아 0.4% 조정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KB금융이 0.3% 반등에 성공했고요. 네이버가 0.46% 오르면서 오랜만에 시총 10위 자리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대형주 희비는 엇갈렸습니다. 전 거래일에 급등했던 일부 제약바이오와 2차 전지 종목은 조정을 받았는데요. 알테오젠이 2.18%, 에코프로비엠이 1.9% 하락했고 또 LCLB와 리가켄바이오도 3%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지금 엔캠 같은 경우에 3%대 넘는 하락세를 보였고요. 반면에 에코프로가 0.81% 추가 상승했고 보톡스 관련주인 휴젤이 1.57%, 삼성당대학과 클래시스도 1% 내외 강세 기록했습니다. 더불어서 반도체 소부장 업종인 HPSP 종목도 1.65% 상승세 기록했습니다. 떨어지나 싶었던 환율은 다시 올랐습니다. 정유장 마감 시간 달러 기준 7원 70전 오른 1,378원 6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 대한 경계감과 외국인이 국내 증시에서 다시 순매도로 돌아서면서 환율을 밀어 올렸습니다. 이후에 야간 거래에서 1,380원 선을 넘나들던 환율은 오늘 새벽 역외환율에서는 1,378원 선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외환시장 보합으로 출발할 가능성이 높지만 속속 나오는 개표 결과 등에 따라서 내일까지는 환율이 요동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트럼프와 해리스와 트럼프 누가 되든 국내 증시에 영향을 줄 것은 분명합니다. 증권가에서는 대체로 대선 결과 발표 이후에 시장의 상승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KB증권은 대선 이후부터 다음 선거까지 주식시장을 나쁘게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에 중요했던 건 대선 결과보다도 의회 선거 결과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민주당과 공화당 후보 중에 한쪽이 대통령에 당선이 되고 의회 권력을 반대 세력이 가져갔을 경우에 S&P 수익률이 가장 높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KB증권 분석에 따르면 해리스 후보가 당선됐을 때 의회가 분점되거나 또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 승리할 경우로 전망이 되므로 주가 상승 기대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불어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됐을 때 공화당이 석권하지 않는다면 마찬가지로 주가 성과 나쁘지 않을 것이고요. 공화당이 석권했을 때는 위험 관리가 좀 필요하지만 민주당이 석권했을 때보다는 수익 기회가 있을 것이란 기대가 형성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수혜주, 해리스 수혜주를 꼭 나눠서 볼 필요는 없겠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수혜주로 꼽히는 금융주 수익률이 트럼프 집권 기간 때보다도 바이든 집권 때 더 좋았고요. 민주당의 대표적인 수혜주인 친환경 업종도 바이든 때보다 트럼프 집권 때가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수혜 섹터에 집착하기보다는 매크로와 업황 전반을 고려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요.
KB증권에서는 원전과 자율주행, 바이오와 헬스케어 테마는 앞으로 쭉 좋을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한쪽에 쏠리는 테마주보다 공통된 대선 관련주를 예의주시하셔야겠는데요. DS투자증권은 국내 공통된 미 대선 관련주로 우주항공과 건설 장비, 전기 등에 관련된 종목을 꼽았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LIG넥스원,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 하나시스템을 비롯해서 한전 KPS와 한전기술, 두산에너빌리티, 한전산업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종목들도 체크해 두시죠. 마지막으로 오늘장에 영향을 줄 이슈도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바쁜 와중에 일본은행의 금융정책 결정회의 의사록이 공개됩니다. 일본은행의 금리 방향을 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겠고요. MSCI 반기 리뷰도 이뤄집니다. 편입 종목으로는 현대로템, 편출 종목으로는 KT 등이 거론됩니다. 한편 미국 면역 항암학회가 개최돼서 제약 바이오주의 새로운 모멘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실적 발표도 이어지는데요. 오늘은 SK텔레콤과 카카오뱅크, 한국금융지주, 카카오게임즈, 두산로보틱스 등이 3분기 실적을 공개합니다.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는 그린벨트 해제 관련 종목들이 강했습니다. 정부가 12년 만에 그린벨트를 풀어서 서초와 경기 의왕, 고양 대곡, 의정부 용현 등의 신규 주택 총 5만여 채를 공급한다고 밝힌 영향인데요. 관련주들 오늘장까지 강한 흐름 보여줄지 지켜보시죠. 간밤 뉴욕 증시는 누가 이기든 불확실성이 일단 해소됐다는 점에 주목하며 일제히 상승했는데요. 우리 시장도 미증시 훈풍을 이어받을지 아니면 미 대선 개표 상황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을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네, 현재 시각 8시 24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 그리고 SBS 비즈앱에서 실시간으로 시청 가능합니다. SBS 비즈앱 다운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다양한 정보 또 뉴스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셔서 또 친구 추가하시면 주식 정보도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이제 미국 대선 지금 치러지고 있는데 네. 이제 결과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초접전, 초박빙 양상이었잖아요. 이 가운데 미증시는 3대 지수 지금 모두 상승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우리 모처럼 배경화면에 백악관이 나오네요. 네. 예. 저기는 아무나 들어가면 안 되는 곳인데 정말 좋은 분, 훌륭한 분이 가야 되는 곳인데 그렇지 못하면 세상이 어지럽고 이제 서머 타임이 해제됐으니까 미국 동부 기준으로 이제 오후 6시 24분 이제 동부 쪽에서는 투표 오후 6시에 마감했으니까 근데 이제 뭐 알래스카까지 끝나려면 아직 좀 시간 그렇죠. 걸리고 예. 이미 몇 군데 주에서 아주 작심하고 예고했다시피 우리는 뭐 한 보름 걸릴 수도 하는 거 보니까 완전히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만 그렇죠. 예. 일단 시장 반응은 그렇게 뭐 우려스러운 거는 아니고요. 예. 오늘은 그래서 우리도 뭐 야간 선물 흐름이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봐서는 오늘 큰 걱정 없이 그냥 특집답게 미국 대선하고 FMC 살펴봐도 되는 날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또 대선 결과에 따른 정치, 경제적 영향까지 좀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장범식 숭실대학교 총장 그리고 장민 한국금융연구원 선임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보자. 뭐부터 풀어나가야 될까? 저기
총장님, 네. 네, 저 미국의 이 대통령 선거 방식 네. 매번 듣습니다만 확실히 우리하고는 다르거든요. 네. 이런 날 하루 정도 휴일해서 사람들 투표도 좀 하게 하고 이러면 좋겠는데 네. 그것도 아니고 네. 또 승자 독식제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예, 한번 좀 미국 대선 방식 한번 좀 설명해 주십시오. 미국 대선 그 방식이 우리나라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네. 저희들 기본적으로 각 주별로 선거인단들을 선출을 하는데요. 선거인단의 전체 숫자가 538명입니다. 538명. 네. 그래서 전체 과반수인 270석 이상을 획득해야만이 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전체 일반 투표 그 전체 투표를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각 주별로 선거인단을 단 한 표 차로라도 네. 먼저 다수 득표를 한 쪽이 전체 선거인단을 가져가는 구도로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각 주별로 골고루 표를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사례 때문에 지난 2016년, 2020년에 엘고나 힐러리 클린턴처럼 일반 득표에서는 앞섰었지만 최종적으로 선거인단에서 부족한 결과로 패배를 했었던 사례도 있었고요.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소위 말하는 스윙 스테이트라고 하는 지금 현재 7개 주 정도에서 아주 그 부분에 대한 선거인단을 누가 획득하느냐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이번 선거가 결정된다라는 그런 중요한 지금 그 부분이 미국 선거제도와 우리나라 선거제도의 큰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경합주. 예. 네. 그 매직 넘버 요 얘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전체 그 7개 주 쪽들에서요. 그동안에 트럼프가 비교적 이 소위 말하는 러스트벨트라고 하는 그런 지역 쪽들에서 비교적 우세를 갖다가 보여왔었지만 최근 이렇게 대선일이 다가오면서 이 부분에서 상당히 그 많은 변화들이 있었었고 거의 당락을 가름하기 힘들 정도의 아주 치열한 접전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형태에서 특히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네바다, 그다음에 애리조나, 그다음에 노스캐롤라이나 이런 그런 조지아주와 같은 이런 데에서 양쪽이 얼마만한 그런 표를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아주 근소한 차이로 실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대선을 하루 앞두고도 펜실베니아라든가 위스콘신 이런 데 쪽에서 그 유세를 갖다 벌였었던 이 경합주를 누가 가져가느냐가 이번 선거의 실제 승패를 결정짓는 이렇게 평가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면 장민 박사님께는 이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누구 되느냐 이거는 뭐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아니겠습니까? 네. 국제 정세나 국제 역학 구도도 달라질 것이고 저희는 뭐 채널의 성격상 오늘 아무래도 이제 두 후보의 경제 정책이나 공약 이런 내용을 어떤 중심으로 살펴야겠습니다만 사회적으로도 엄청난 미국 사회가 여러 가지 뭐 현안이 있을 텐데 그 부분이 지속되느냐 악화되느냐 아니면 개선되느냐 등등이 있겠습니다만 한번 이 경제 쪽으로 한번 방향을 한번 좁혀서 예. 카멀라 해리스와 트럼프 두 후보 한번 그 차이점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일단 경제 정책적인 면보다 경제 철학적인 쪽에 차이가 철학적. 상당히 있는 것 네. 같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제 경제 자유를 최대화시키겠다, 경제적 자유를 최대화시키겠다는 거고요. 예. 해리스는 이제 경제 불평등을 완화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그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 정책적으로 보면 이제 경제적 자유를 확대하려면 이제 재정 정책적으로는 트럼프는 전반적으로 감세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기업 세금도 이제 지금 현재 21%까지 내려와 있는데 예. 다시 15%까지 내려주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개인의 감세도 전반적으로 전부 다 이제 계속 끌고 나오겠다라는 이제 그런 정책이 됩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해리스 쪽에서 보면 경제 불평등을 완화하려면 결국 이제 법인세를 올려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21%를 28%로 올리고 그리고 고소득층 그러니까 연간 40만 불 이상의 소득층에 대해서는 더 증세를 하겠다라는 이제 이런 이제 약간의 방향이 다르게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되고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 해서 IRA가 있었습니다. 제조업을 이제 지원하기 위해서 바이든 때 만든 법인데 네. 이 법을 이제 보는 시각도 다릅니다. 트럼프는 이것이 이제 그 어떤 전기차를 살 때 구매 인센티브를 준다라든지 제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건데 이것
안 하겠다. 그래서 더 자유를 주고서 더 훨씬 더 기업들이 더 자유롭게 할 수 있겠다라는 거고요. 해리스는 이제 반대로 계속 이 정책을 끌고 나가는 거죠. 끌고 나간다는 것이 있는 거고, 또 반대로 이제 그 대외적인 측면에서 보면 트럼프와 해리스가 약간 다릅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대내적으로는 철학의 차이가 있는데 대외적으로 철학의 차이는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일단은 미국이 우선되는 미국 중심주의다라는 이제 그 철학은 거의 차이가 없는데, 그 하나의 이제 어떤 정책적인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 우선주의, 무조건 미국이 최고다라는 거기 때문에 무역 적자, 미국이 계속 무역 적자가 지속되어 왔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무역 적자를 이제 끊겠다. 그래서 우리한테 동맹국이든 뭐 아니든 간에 우리에게 무역 적자를 계속 내게 하고 흑자를 가지고 가는 국가랑은 양자회담을 해서 그 어떤 이제 대비책을 마련하겠다라는 거고요. 특히 이제 중국에 대해서는 관세를 크게 부과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60%까지 올리겠다라는 거고요. 또 일반 보통 이제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도 보편적인 관세를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관세가 한 1% 내외입니다. 근데 그걸 이제 10%에서 20%까지 올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 대해서 그동안 이제 무역에서 이익을 본 국가들,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더 어떤 대응을 해서 미국이 더 이익을 가져오겠다는 거고요. 반면에 해리스는 이제 조금 다른 게 이제 동맹국 간에 강합니다. 어떤 가치관을 같이 하는 그런 국가들하고는 동맹을 같이 하고 그 국가들끼리는 이제 공급망을 재편하겠다라는 거고요. 중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있겠지만 전략적인 뭐 그런 부품이라든지 기술에 대해서는 이제 타겟팅을 해서 중국에 대해서 어느 정도 통제를 하겠다. 이런 정도의 약간의 이제 그 대외 정책 쪽에서는 철학은 거의 이제 미국 중심주의는 같은데 어떻게 더 미국을 더 키울 거냐, 어떻게 하면 동맹 국가의 어떤 그 협조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총장님께서는 지금 우리 뭐 장 박사님 말씀하신 내용에 혹시 첨언하시거나 좀 예, 하실 거는? 대부분 우리 장 박사님 그 네.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네. 기본적으로 그 대중 관계에 있어서 그 기본적으로 민주당 정부나 공화당 정부가 취하는 그 접근 방식, 이 부분은 비교적 유사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단지 이제 관세 부분 쪽을 굉장히 중국에 대해서 심하게 지금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좀 첨언을 지금 드린다면 네. 그 트럼프 정부에서 지금 트럼프가 집권하게 될 경우에 중국에 대한 그런 60% 관세나 그다음에 보편 관세 10%, 20%를 갖다 일률적으로 부여하게 됐을 때 이것이 과도하게 세계 경제에 기본적으로 그 미치게 되는 그 위축 효과, 이 부분은 한국을 포함을 해서 전 세계가 이 부분에서 예외가 될 수 있는 나라가 하나도 없다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예. 이것이 전체 글로벌 경제의 성장을 갖다가 심대하게 그 손상을 시키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우리의 이제 전략적 접근들이 조금 필요할 거라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다른 부분들에 있어서는 실제적으로 아까 말씀해 주셨던 기본 양쪽의 민주당, 공화당 정부가 그 지향하는 그 철학점, 한쪽의 경제적 자유와 그다음에 이런 부분 쪽 시장을 위주로 하는 그런 부분과 그다음에 비교적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그런 민주당 정부가 지금까지 취해왔었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실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민, 그다음에 무역, 그다음에 세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재정 지출과 관련돼서도 전부 다 연관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궁극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공통된 효과를 발휘하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 미국 경제에 또 다른 차이를 할 것인가, 이 부분을 저희들이 유념해 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 총장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 네. 게 이번 이제 미국 대선 그 두 후보 간의 러닝메이트, 네. 또 부통령 후보 네. 어떤 인물인지도 좀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벤스 후보와 그다음에 두 번째 그 민주당 부통령 그 예. 후보, 디월스. 네, 네. 디월스가 쭉 나와서 저도 잠깐 그 하는 부분을 봤었습니다. 네. 이 두 분들의 그 사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조금 관심을 끌었던 것은 부통령 후보가 가졌던 통상적인 그런 관심, 주목 대상의 이 부분의 인지도는 많이 좀 떨어졌다라고 좀 네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워낙 해리스와 그 트럼프 이 후보 쪽에 있어서의 강하게 대변되는 그런 정책적 이런 부분들이 전체 선거를 압도했었기 때문에 사실은 부통령들이 처음에 젊은 후보로서 그 벤스 후보가 지명이 됐을 때나 네. 그다음에
그 민주당의 그 부통령 후보가 나왔을 때 그리고 한 달 동안의 모든 것들이 비원화가 되면서 여론이 바뀌어지는 이런 형태에서 봐본다면은 부통령 자체는 양쪽들이 이번에 사실은 전체 선거 판도에서 그렇게 네. 큰 역할을 했더라 생각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들지는 않습니다. 예. 비교적 최종 이 모든 바로 이제 결정이 오늘 결정이 되겠지만 네네. 트럼프와 그 해리스로 대변되는 양쪽의 민주당, 공화당의 그 전통적으로 내려왔었던 그런 정책의 차이들이 극명하게 드러났던 선거가 이번 선거가 아니었었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장하고 부자가 붙는 차이하고는 엄청난 차이인데요. 사실 네. 조직 생활이 됐건 네. 국가 무슨 뭐 직책이 됐건. 네. 그래도 미국 부통령은 이거 유고시에 바로 미국 대통령이 되는 사람이라서 그렇죠. 엄청난 자리인데 네. 말이죠. 네. 그러니 카말라 해리스가 날로 그냥 후보된 거 아닙니까? 부통령 하다가. 좀 그런 상황인데. 아니 말씀 주신 김에 저 그것도 좀 여쭤보고 싶은 네, 게 네. 원래는 그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하고 지금 바이든 현 대통령의 리턴 매치였잖아요. 네. 만약 이대로 갔다라고 하면 좀 판세가 달라졌을까요? 이 거기 그 시청자들이 계신 상태에서 이 말씀을 드린다라는 게 적절치는 못할 네네네. 텐데요. 사실 그 바이든 대통령이 그 선거를 물러나겠다라고 말씀을 하실 때까지의 그 상태에 있어서는 사실은 거의 공화당이 압도적인 그런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네네. 지금하고는 뭐 그 비교를 할 수 없었던 그런 아마 선거 자체가 거의 일방적인 독주로 가지 않았었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정책적인 측면에서 봐보면 바이든과 트럼프가 있었더라면은 똑같은 그 연령대 82세 대통령을 새로 시작하는 바이든과 네. 거의 한 몇 살 차이로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있어서 나이보다는 정책 파트 쪽이 물론 주목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해리스가 대통령 후보로 뛰어들게 되면서 세대 부분 쪽들, 그다음에 정책 이슈들이 조금 더 다른 형태로 진전이 됐었고 불과 그 대통령 주자가 바뀔 그 당시를 비교해 보면 네. 지금 해리스가 이런 정도로 50대 50 거의 지금 뭐 아주 근소한 차이로 그렇죠. 승리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상태에서 보더라도 이거는 2달 전, 한 달 전과 생각을 해보면 거의 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지금 일들이 미국 선거에서 일어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봐본다면 전 세계에 영향을 주는 미국 대통령의 선거가 사실은 미국 대통령 선거는 여담입니다만은 전 세계 모든 나라에 사실은 투표권을 같이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었습니다. 총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것 때문에 참 생사 여탈권이 달리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주요 정치 지도자들 가운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만큼 이렇게 바짝 긴장했는 사람도 드물지 싶은데요.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완전 저 판도가 달라질 것 같은데 장민 박사님 우선 요 하나 들어가 가지고 이 지금 어느 정도 최근 들어서 인플레이션 상승률이 좀 둔화는 됐습니다만 뭐 여전히 뭐 실제 체감 인플레하고는 또 다른 면도 있을 거고 그렇게 한데요. 지금 이거 두 후보가 이거 고물가 상황 어떻게 해결하겠다고 지금 얘기합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인플레이션이 네. 코로나 때 굉장히 높아졌다고 예. 좀 상당히 좀 떨어진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직접적으로 이렇게 물가 수준을 낮추겠다라고 하는 그런 공약보다는 예. 어떻게 하면 이제 가계의 형편을 좀 나아지겠다는 공약으로 좀 치중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오히려 더 물가 상승률을 올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그 두 후보 모두 그 가계의 이제 뭐 소비 지출 이런 감세를 네. 통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그 세금을 할 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그 공제되는 부분을 늘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가계를 지원해주겠다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금 공제가 많고요. 근데 다만 이제 보면 해리스 같은 경우는 이제 연준의 독립을 계속 보장해주겠다라는 이런 그 공언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연준이 독립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쪽에서는 이제 연준의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반발을 가지고 있고 연준의 금리 정책에 대해서 개입하겠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리스는 연준의 독립을 보장해주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연준이 금리 정책을 통해서 물가 상승률에 대응을 할 거고요. 다만 이제 높아진 물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세금 이렇게 산출할 때 소득 공제를 해준다라든지 그리고 전기차 살 때 구매 지원을 해주고 네. 또 소득이 낮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그 재정 지원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가계의 어떤 구매력을 높여주는 쪽으로 이제 가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트럼프는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트럼프는 이제 어쨌든 모든 걸 이제 감세를 시켜주고 재정 지출을 해서 경제를 살리겠다는 쪽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가계나 기업, 가계의 어떤 생활 형편을 좋게 해주고 경제 성장률을 높여서 어떤 물가가 올라간 만큼을 보완을 해주겠다는 얘기인데 결국은 이제 재정 지출을 확대하고 그러려면 이제 국채를 계속 발행을 해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 계속 또 이제 그 금리가 올라가게 됩니다. 금리가 올라가게 되는데 그 결국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가계나 기업이 이렇게 좀 더 잘 살게 되려면 금리가 내려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게 이제 금리를 더 내려오는 걸 막게 하고 하기 때문에 물가가 오히려 더 올라가는 이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쪽에서. 그래서 지금 두 후보들이 집중하고 있는 게 물가를 어떻게 낮추겠다라고 집중하기보다는 경제를 어떻게 좀 더 네. 활성화시키겠다는 좀 더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부분 동의를 하고요. 예. 그 직접적인 그런 마이크로 부분 쪽도 있지만 큰 측면에서 봐보면 양쪽 지금 그 후보자들 민주당, 공화당이 지금 표방하고 있는 것들 가운데 무역, 이 보호 무역을 공화당 쪽들, 그 다음에 이민 정책을 대폭 강화를 갖다 하겠다라는 그 부분, 그 다음에 특히 재정 지출과 관련해서 이 조합을 가만히 조금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무역의 보호 무역지 강화되면서 관세가 대폭 올라가고 그렇게 하면서 이것이 앞으로 물가에 미치는 그런 영향들, 특히 이민자 쪽들이 가져왔었던 디스인플레이션 효과가 있었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이민자 수요가 증가를 하면서 그것이 지난 금년 그 2024년까지 이르길 때까지 비교적 그런 인플레이션에 조금 그런 긍정적인 그런 영향들을 갖다가 그 낮추는 효과도 있었었는데 이 부분이 이민자를 갖다가 이민 정책을 강화를 했을 경우에 이것이 앞으로 그 고용 부분에서 미치는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재정 지출은 아까 장 박사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공화당이 기본적으로 감세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똑같이 지향하는 바는 결국 재정 확대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점에 있어서는 민주당도 마찬가지죠. 기본적으로 세율을 갖다가 인상을 갖다가 시키면서 한다고 그러지만은 재정 지출 확대를 갖다 통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얼핏 양쪽 그 민주당, 공화당이 표방하고 있는 정책이 다른 듯 보이지만 물가 측면에 있어서 봐본다면 결과적으로 양쪽이 재정에 있어서는 상당한 그런 확대 효과들을 가져오기 때문에 물가 측면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금리가 좀 낮춰줘야 되는 지난번에 빅컷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조심스럽게 그 판단하는 겁니다만은 그 금리의 그런 상승을 갖다가 그 하락을 갖다가 그 억제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총장님 가끔씩 왜 우리 여소야대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네. 집권한 쪽을 여라고 표현한다면 네. 그런데 이제 의회에서 의석 분포가 네. 집권 여당 쪽에서 적으면 이제 여소야대인데 그런 경우 우리는 경험적으로 뭐 되는 게 없었습니다. 네. 뭐 추진이 잘 안 되니까 그런 상황인데 미국도 항상 보면은 대통령은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가는데 의회가 전부 대통령 소속 당으로 안 갈 때도 많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이 부분이 이제 또 나름대로 이번에 뭐 대통령만 뽑는 게 아니니까요. 하원도 하고 상원 3분의 1도 선거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지금 어떤 경우가 제일 좋은 겁니까? 이렇게 표현을 드리고 네. 싶습니다. 민주주의가 그래도 가장 발달된 나라로서 견제와 균형이 적절히 이루어지는 구도가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좀 더 오늘 그 주제이기도 합니다만 네. 경제 정책 전반을 갖다 봐보면 미국에 있어서 어떤 특정 정당이 상하 양원과 그다음 행정부를 갖다 전체 집권을 했을 때 예. 통제를 할 수 있는 수단이 사실은 많지는 않습니다. 재정 지출을 확대하고자 하는 그 욕구는 사실은 민주당 정부나 공화당 정부나 거의 비슷한 욕구를 가지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적절히 견제를 해줄 수 있는 것이 상하 양원들 쪽에서 예를 들어서 상원을 누가
그 전체 다수당이 되느냐, 예. 하원의 다수당이 되느냐에 따라서 최소한도 상하 양원도 견제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고 네. 또 그 부분이 집권 그런 그 행정부하고도 이렇게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이 사실은 미국뿐만이 아니고 전체 재정 적자, 이 쌍둥이 적자가 심화돼 가고 있는 지금 금년에 이제 8.8% 정도 지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도를 봐보면 많이 낮춰지긴 했지만 그 행정부와 상하 양원 그런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적절히 그 나눠 가지는 그런 구조가 오히려 미국 경제의 그 건전한 그런 그 성장을 위해서도 바람직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물론 이건 이제 삼국 대한민국에서 바라보는 전문가의 입장이긴 합니다만은 견제 균형은 특히 어느 일방적인 행정부의 그 부분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의회가 그 부분을 모두 통과를 갖다 시켜주는 구조는 미국 경제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 경제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그 행정부와 상하 양원에서 적절한 그런 그 균분이 좀 이루어져서 견제 균형의 그런 원리가 좀 작동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장 박사님은 그 시나리오 좀 전에 화면에 나왔습니다만 이게 이제 집권 그리고 의회 누가 장악하느냐에 따라서 뭐 금융시장이라든지 이런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저희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만일에 민주당이 승리를 예. 하고요. 그 상하의원을 양분한다 그러면 현재하고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금융시장이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 굉장히 가장 그게 중립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아까 이제 장 총장님께서 이제 전체 세계 경제와 민주주의를 말씀하셨지만 한국 경제 입장에서 본다면 민주당이 오히려 다 만일에 가지고 가게 되면 네네. 그러니까 이제 블루 웨이브가 오게 되면 한국 경제에는 오히려 좋을 수 있다라는 아주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이기게 되면 일단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고 해서 IRA를 계속 유지를 할 거고요. 그러면 이제 전기차나 이런 데에서 구매 이제 그 어떤 보조 프로그램이 들어가고 배터리나 이런 데에 대한 이제 어떤 구매 그런 데에 대한 이제 지원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 통제 같은 경우는 트럼프 쪽은 이제 중국에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이제 중국만 타깃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수출에 오는 어떤 부작용은 가장 작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제조업 투자 확대에서도 민주당이 더 적극적이고 지정학적 리스크를 좀 더 줄이자는 쪽에서도 적극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뭐 가령 이제 극단적으로 공화당이 다 가져가는 거랑 민주당이 다 가져가는 걸 한다면 민주당이 가져가는 게 한국 경제에 유리하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뭐 확률적으로는 그게 다 낮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네. 말씀드린 대로 그냥 지금처럼 중립적으로 간다면 민주당이 대선을 가져가고 상하위원이 양분이 된다면 그거는 이제 금융시장이나 실물경제에 굉장히 중립적인 효과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야, 그러고 보니 참 옛날부터 장삼이사란 말도 있었습니다만 오늘 두 분 모셨는데 장범식 총장님, 장민 박사님 두 분 장시고 앵커 둘이는 또 이십니다. 뭐 그런 상황이 됐는데 저기 다음 질문 가기 전에 이건 저 개인적인 좀 그거였습니다. 평소에 미국이 이렇게 대선 때마다 선거 판도를 갖다 예상하는 지도에 보면은 가운데 부분은 벌겋게 해서 공화당 지지고요.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태평양 연안이나 이 동부 쪽에 대서양 연안은 또 파랗단 말입니다. 그래서 맨날 그 한 7개 정도의 경합주 왔다 갔다 하는 이쪽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선거 결과 바뀐다고 하는데 그렇게 서로 즉 어느 쪽은 뼛속까지 민주당이고 어디 쪽은 아버지 때부터 할아버지 때부터 공화당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 데 아닙니까? 그러면 저 4년마다 저렇게 해서 결과에 따라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나라 두 개로 만드는 건 어떻습니까? 미국. 인구도 많고 땅도 넓은데. 두 분한테 여쭤보시는 거예요. 예, 아니 그런 생각 한 번씩 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아 참. 근데 지금 또 하나 여기 그 부분도 강하게 부딪히지 않습니까? 그 저기 예 낙태하고 낙태권하고 불법 불법 입국자 입국자. 문제. 예. 네. 네, 여기서 아주 첨예하게 이렇게 부딪힌다고 봅니다만 뭐 그걸 가지고 선거 결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보다는 막상 이렇게 어느 쪽이 됐을 때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진짜 변화가 있을까요?
그 낙태권 그다음에 이민자 문제 이 부분 쪽들은 굉장히 중요한 지금 이번 선거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쳤고 네네. 총장님, 근데 이민자 문제이기보다는 네. 제가 좀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거는 미국은 어차피 이민으로 네. 만들어진 나라인데 지금 공화당 트럼프 후보 측에서 문제시하는 거는 네. 정상적인 이민자의 문제가 아니고 네. 불법 입국자들이거든요. 그렇죠. 수천만 명에 달하는. 네. 그렇게 한번 좀. 네. 예, 그 부분의 정책 차이가 분명한 것 네, 같습니다. 그 먼저 민주당 쪽을 보면 이민자에 대한 접근을 늘 인도주의적인 미국의 애초 그 건립 이래 그런 부분 쪽에서 인도주의적이고 그 다음에 인권 보호라든가 이런 사회적 어떤 정의 문제와 그 다음에 멜팅 파트로서의 어떤 미국의 그 건국의 그런 정신에 비추어서 쭉 그 정책을 펴왔었고요. 지금 공화당 정부와 그다음에 트럼프 지지자들 쪽에 있었던 것은 결과적으로 지난 100년간 미국이 세계 무대에 등장을 하면서 고립주의를 간혹 시간을 두고 반복을 해오지 않았었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미국 정부가 지금 가지고 있는 누적되는 재정 적자의 문제들 그리고 불법 이민자들과 관련돼서 안전 문제들 그래서 국경과 이런 부분 쪽들을 갖다가 범죄 문제까지 이렇게 하면서 이것이 미국 공화당으로 표현되는 트럼프로 표현되는 그 소위 공화당 지지자들의 표심을 모았던 결정적인 배경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지금 해당되는 것들인데 이거를 이제 경제적인 관점에서 봐보면 네. 결과적으로 미국이 이민자들로 이루어진 그런 나라들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수한 이민자들이 지금 현재 트럼프가 집권을 하면은 한 금년도 골드만삭스에서 예측한 것은 한 75만 명 정도. 네. 그리고 트럼프가 이기고 그다음에 의회를 민주당이 우위를 갖다가 하게 되면은 약 125만 명 정도. 민주당이 해리스가 집권을 하게 되면은 약 150만 명 정도의 순수 이민자들의 증가가 일어날 것으로 골드만삭스는 네네. 예측한 바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이민자들이 들어오면서 결과적으로 미국의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여러 형태로서의 어떤 임금 상승의 어떤 압력을 둔화시킬 수도 있겠고 소비 지출도 물론 그 예.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 쪽들을 결과적으로 강하게 들어가면서 이민자들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불법 이슈 그다음에 국경 문제 이런 쪽들을 그 공화당 트럼프 지지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라는 그런 이슈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철학적 기반의 그 기초한 민주당 정부가 이렇게 접근하는 방식이 워낙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이번 쪽에 있어서 봐보면은 결국 이민자 이슈들은 마지막까지 남북 국경 쪽에서 지금 들어오는 것들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시각 8시 53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 지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좀 확인해 볼게요. 오늘 코스피 0.59%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 지수 2,592포인트입니다. 코스닥 0.56% 오름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 지수는 755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0.5%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에서는 57,900원. 그리고 SK하이닉스 2.4% 강세가 예상됩니다. 호가는 19만 8천 원이고요. LG 에너지솔루션이 1%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42만 5천 원이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0.5%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101만 3천 원, 현대차도 0.7%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21만 6,500원이죠. 기아는 0.5% 하락이 예상됩니다. 호가 9만 6,500원이고 셀트리온 보합 예상됩니다. 삼성전자 우선주가 지금 0.9% 하락 예상되고요. 호가는 47,550원. KB금융이 지금 0.9%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91,900원. 네이버가 강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테오젠 보합 예상되고요. 에코프로비엠이 0.8%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18만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어제 낙폭을 좀 빠르게 만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에코프로 1.7%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사흘 연속 상승세를 보여줬고 오늘 호가 분위기도 괜찮아 보입니다. 지금 호가 88,200원. HLB 보합 예상되고요. 리가캠바이오가 0.2% 소폭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13만 원. 엔캠 보합 예상되고요.
지금 휴젤이 0.5%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지금 호가는 29만 4,500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사흘 연속 상승세고요. 삼천당제약은 2% 약세가 예상됩니다. 호가는 14만 3,500원, 클래시스 0.3% 하락 예상되고요. HPSP 오늘 7.8% 강세가 예상됩니다. 최근에 특허 소송에서 승소했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오늘도 좀 호가 분위기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호가 36,55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5분가량 남았는데 일단 오늘 양시장,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올랐잖아요. 국내 네. 증시도 일단 상승 출발이 좀 예상이 되네요. 예, 네. 뭐 요 정도 야간에 네. 움직였던 그 흐름으로 봐서는 충분히 가능한 그런 예상 체결 지수고 이 흐름이 이제 후반에 안 꺾여야 되겠죠. 그런 상황이고. 야, 그래도 2,600은 못 가나? 좀 아쉽네요. 네네. 그런 상황이고 이거 한번 열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은근히 걱정은 많았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시장 차원에서는 그 와중에 이렇게 마이크로 튜닝을 하면서 어느 정도 딱 진짜 특별한 어떤 눈 튀어나올 만한 변수만 안 생긴다면은 크게 안 움직일 수도 있는 게 시장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네. 그리고 그러면 장민 박사님 네. 어떻게 보면은 아까 이제 두 후보 간에 이제 철학 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조금 이렇게 뭐 그런 약간 황당한 얘기로 가자면은 황당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건데 지금의 이 흐름이 세계주의와 국가주의의 충돌이다 이렇게 또 표현하시는 분을 제가 내용을 들어보니까 어느 정도 공감이 가는 것이 네. 어떻게 보면은 한 21세기 접어들 무렵부터 해서 글로벌리제이션 세계화 얘기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진짜 그 중국산 싼 물건 쓸 수 있었고 또 중국에 가서 저렴한 노동력 이용하겠다고 다 들어갔었고 그랬던 세계화 시대인데 지금은 거기에 이제 제동이 약간 걸리고 있는 거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집권 1기 때도 봤을 때는 이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경제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고관세라든지 그렇죠. 네. 뭐 이런 식으로 됐는데 지금 요 부분 이제 중국이란 변수가 이제 들어오는데요. 지금 양쪽 다 중국 때리기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다면 이게 중국으로 인한 어떤 좀 더 좋은 효과보다는 대중국 갈등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힘들어지나요, 앞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누가 되냐에 따라서 그 강도는 달라질 것 강도는, 같습니다. 네. 예. 만약에 트럼프가 이제 당선이 된다면 그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중 관세를 60% 부과하고 예. 특히 어떤 또 뭐 그 좀 더 경쟁적인 제품에 대해서는 100%까지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중국의 어떤 수출이 이제 대미 수출이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어려워지는 쪽으로 가게 되고 그리고 그거는 이제 결국 우리나라에도 안 좋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결국은 이제 그 수출 우리나라 중국에 대한 수출이 거의 뭐 이제 18% 20%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의 대미 수출이 안 좋아지면 우리나라는 이제 그 중국에 대한 수출이 대부분 다 중간재 수출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중간재 수출이 줄어들 테니까 예. 우리나라 수출에도 큰 타격이 올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쪽에서 본다면 그 트럼프가 당선될 때는 어쨌든 그 무역 그동안에 이제 그 국가 중국이 이제 미국에 대해서 보는 어떤 그 무역 흑자를 이제 이거를 이제 트럼프는 이제 없애겠다라는 그런 거니까요. 중국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경하게 나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제 세계화 시대에 우리가 제일 어떻게 보면 혜택을 본 거거든요. 중국도 네, 잘 네. 되고 미국도 잘 될 때 우리는 이제 수출을 양쪽 다 이렇게 하는 구조였는데 트럼프가 만일이 된다면 이제 중국에 대한 그 관세 강화가 굉장히 크게 갈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해리스가 된다면 이거 강도는 좀 더 약해질 것 같습니다. 해리스는 어떤 중국에 대해서 특별하게 관세를 크게 부과한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 중국의 어떤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겠다. 그러니까 예. 뭐 어떤 기업에 대한 불공정하게 어떤 그 지원을 해줬다라든지 그리고 중국이 과잉 생산을 했는데 그게 이제 내수 부진을 해서 싼값에 밀어내는 이런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무역 조치를 하겠다라는 거고요. 또 특별하게 이제 어떤 좀 핵심 기술 같은 거는 이제 통제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해리스는 이제 그 하이펜스 그 장벽을 높게 치고 네. 스몰 야드 그래가지고 그 안에 조그만 이제 공간을 주고 그 안에선 자유롭게 놀아라 중국에게 예. 그런 식으로 가는 예. 거고요. 트럼프는 아예 그냥 그 벽을 굉장히 높이 쌓아서 아예 그냥 들어오지를 못하게 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주의이기 때문에 이게 중국이 당하는 어떤 그 입장에서는 상당히 다를 것 같고 다만 이제 해리스도
글로벌 이제 그 공급망 위기 이후에는 동맹국끼리, 그러니까 가치를 같이 하는 동맹국끼리 어떤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공급망을 재편할 거다라는 이제 그런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중국은 이제 그 가치관이나 이념을 같이 하는 국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제 해리스가 추구하는 민주당이 추구하는 어떤 글로벌 공급망에서는 이제 중국이 배제가 되는 거고요. 이게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중국에 대한 어떤 그 죄송한데 부작용도 그 굉장히 안 얘기를 좋을 것 저희가 같습니다. 개장하고 조금 더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개장합니다. 네, 11월 6일 수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이제 미 대선 결과에 따른 증시 영향이 지금 어느 정도 될 것인지에 따라서 저희가 좀 분석을 하고 있는 가운데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올랐습니다. 1%대 오름세를 나타냈고요. 특히 이제 테슬라도 3% 넘게 올랐고 엔비디아는 시가총액 4개월 만에 1위를 재탈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경기 지표도 이제 경기 연착륙에 대한 기대를 가능하게 하는 결과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계속해서 미 대선 결과를 좀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양시장 출발 지수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0.58% 올라갑니다. 2,591포인트, 코스닥도 0.7% 상승합니다. 757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강보합권으로 57,800원, SK하이닉스 2.4% 강세입니다. 19만 8,000원, LG에너지솔루션이 1.9% 올라갑니다. 42만 8,000원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보합으로 100만 7,000원, 그리고 현대차가 0.7% 떨어집니다. 21만 3,500원. 기아가 0.8% 하락하네요. 96,2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셀트리온은 강보합권으로 18만 4,700원. 삼성전자 우선주가 0.2% 올라갑니다. 48,100원. KB금융 지금 강보합권으로 91,100원이고요. 네이버가 0.3% 약보합권이네요. 17만 6,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이 0.5% 상승합니다. 지금 하루 만에 반등 좀 보여주고 있고요. 38만 3,000원.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2% 강세 보여줍니다. 18만 2,000원이고요. 지금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 또 하루 만에 반등이고 에코프로가 1.8%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8만 8,200원으로 지금 나흘 연속 상승세입니다. HLB도 올라갑니다. 6만 5,200원이고요. 리가켄바이오도 0.4% 상승하면서 13만 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반등 보여주고 있습니다. 엔캠이 지금 보합으로 17만 3,500원, 휴젤 1.5% 상승합니다. 29만 6,500원에 거래되면서 사흘 연속 오름세고요. 삼천당제약도 상승합니다. 14만 6,500원, 보합이네요. 클래시스가 강보합권으로 5만 1,200원. 이 가운데 HPSP가 8% 강세, 3만 6,700원 선으로 나흘 연속 강세 흐름, 다스네요. 다스 연속 상승세가 이어집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원정 관련주도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S&W가 지금 4.8% 상승하면서 3,68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2% 이상 올라갑니다. 2만 900원. 우진도 1.9% 상승 중입니다. 8,050원이고요. BHI가 4% 넘게 올라갑니다. 11,62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G2파워가 8.5% 강세고요. 우리기술, 한전기술도 1% 이상 올라가고 오르비텍도 2.4%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원정 관련주들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밖에 오늘 또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전선, 전력설비, ESS 쪽 움직임 좋습니다. 전력설비 쪽에서는 효성중공업이 지금 4% 이상 올라갑니다. 46만 8,000원이고요. 지금 재룡전기도 3% 강세, 가온전선, 대한전선도 1% 이상 올라갑니다. 대원전선, 세명전기도 각각 2% 안팎으로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LS그룹주도 흐름도 좋습니다. LS가 4% 이상 올라가면서 11만 1,100원, LS에코에너지도 1.8% 상승 중이고 LS일렉트릭도 3.6% 올라가면서 15만 1,000원, 그리고 그밖에 이제 LS 4% 강세고요. 오늘 뭐 전력 전선 관련주들 움직임도 좋고 HBM 관련주, CXL 관련주 좋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엔비디아가 지금 4개월여 만에 애플을 제치고 시가총액 1위를 재탈환하는 데 성공했고 뒤이어서 또 팔란티어테크 같은 경우 호실적 발표하면서 23% 급등했고 AMD, 퀄컴, 반도체 관련주들이 동반 강세를 보여주면서 국내 증시 쪽에서도 관련 섹터들 호재로 인식이 되면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한미 반도체가 1.8% 상승하네요. 97,300원이고 HPSP 앞서 보셨고 DIT도 지금 1% 안팎으로 올라갑니다. 그밖에 지금 IMT가 6.7%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9,960원이고요.
그리고 이스페타시스, 이오테크닉스 상승입니다. CNN 출구조사 지금 하단에 화면으로 보셨죠. 자, 그리고 STI가 지금 0.9% 올라가고 미코도 1%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CXL 관련주 내에서는 TLB가 3.7% 올라가네요. 14,070원. 엑시권, 퀄리타스 반도체도 2% 안팎으로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킨스 전자도 2.7% 상승하면서 5,84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원전, 전력, 전선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 흐름이 좋습니다. 2차 전지도 일부 종목이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부 개별적인 종목들 모멘텀에 따라서 지금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이글, VT, LNF 이런 종목들이 지금 탄력이 좋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 지금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좀 음봉으로 지금 전환이 됐고요.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시각 9시 5분 지나갑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지금 개인이 순매수 보여줍니다. 640억 원 매수 우위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345억 원, 286억 원 매도 우위입니다. 코스닥에서 개인 투자자가 123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01억 원, 4억 원 매도 우위입니다. 환율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원 환율 좀 볼게요. 정규장 마감 대비로 지금 달러원 환율 4원 60전 하락한 1,374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앞서 CNN 출구조사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출구조사로 예측 쉽지가 않죠. 아까 출구조사가 트럼프 8명, 해리스 3명이었나요? 아까 얼핏 그렇게 나온 것 같은데 저러면 출구조사이긴 합니다만 굉장히 압도적인 차이 아닙니까, 박사님? 저 총장님. 그렇죠. 근데 네. 아직은 아직은 이게 모른다. 예단하기는 너무 빠른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이 부분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동안에 어느 정도 감잡은 것은 민주당은 친환경 에너지 정책에 굉장히 우호적인 쪽은 민주당. 반면에 이제 트럼프 후보 측에서는 이제 그동안에 약진할 때마다 비트코인이 막 뛰었고 가상 자산에 대해서 우호적인 스탠스를 보였으니까요.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는 해리스가 유리해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곤 합니다만 그거 말고 AI 쪽에 한번 궁금하거든요. 아무래도 대세인데 예. 총장님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순실대 총장으로 오셔가지고 또 AI 쪽으로 굉장히 강조하시면서 네. 학교 이렇게 요즘 눈에 보입니다. 순실대 좋아지는 거.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AI 측면에서는 트럼프 후보 측에 그래요. 우리 장민 박사님 말씀 맞다나 그 어떤 철학, 네. 머스크하고 워낙 지금 밀착 관계인데요. 네. AI 쪽은 어떤 시각이라고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네. 그 AI 쪽을 네. 강조하는 것은 뭐 트럼프 정부나 해리스가 집권하더라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고 큰 차이는 있고요. 없다. 큰 차이는 네, 없습니다. 네. 이제 기본적으로 트럼프가 지향을 지금 트럼프나 미국 정부 자체가 지향을 하고 있는 것은 기술 측면에서 미국이 모든 공급망을 다 장악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실제 그 반도체 장비라든가 AI 그 관련 이런 모든 부분 쪽에 있어서 미국이 모든 독점 공급망을 그 장악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서 해리스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은 이런 것을 블록이라든가 이런 그런 동맹국 이런 형태를 통해서 그 부분을 강화를 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고요. 기술 쪽에 있어서 그런 필요한 부분들을 중국과 같은 그런 경우에는 고립을 갖다가 시키면서 지금 나가자는 그런 부분이니까 기술을 통해서 미국이 다가온 어떤 세기를 갖다가 여전히 큰 그런 역할을 하겠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양쪽 해리스나 트럼프 누가 집권하더라도 큰 차이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이 부분에서 저희가 한국 경제와 관련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아까 그런 중간재를 제공을 특히 중국과의 어떤 그런 그 수출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밀접하고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미국이 중국과 지금 현재적인 그런 적대적인 그런 관계를 계속해 나갈 때 우리가 수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어떠한 그런 한국에 유리한 전략을 갖다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이제 저희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그런 숙제가 되는 것 같고요. AI는 미국뿐만이 아니고 한국도 그렇고 지금 현재 전 세계가 앞으로 안고 나가면서
더불어 이 부분에서 모든 나라들이 총의의 관심사를 가지고 해야 되는 아주 필수적인 요소가 됐습니다.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것은 챗GPT를 갖다가 포함을 해서 전반적인 AI에 대한 수요가 지금 커지고 있는 것들도 반영을 하고 있고요. 양쪽 정부에서 미국 정부는 특히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왜 중국과 이제 TSMC라든가 우리 지금 삼성 그다음에 SK, HBM 이런 이슈도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모든 그 공급망을 특히 하이텍 분야에 있어서의 독점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미국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런 쪽에 그 공급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 대만과 같은 이런 부분이 미국에서 가지고 있는 굉장히 그 중요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이런 쪽을 그 앞으로 중국 그 미중 관계 그리고 전체 그 AI를 비롯한 어떤 그 테크놀로지 그런 분야 쪽들에 있어서 한국도 전략적인 그런 그 접근과 우리의 그런 방어책들을 좀 가지고 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아까 우리 장 박사님 지금 말씀하셨었는데 좀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드리면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60%까지 트럼프가 관세를 다 매길 것이냐 두고 볼 일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중국은 GDP 상으로 해서 약 마이너스 2.4% 정도의 성장 저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복자는 2.5%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점진적인 접근을 해나간다면은 0.5에서 한 뭐 1.5 정도의 그런 정도의 그 GDP 성장 저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중국과 한국의 그런 관계, 그 다음에 한국과 미국의 관계 이런 쪽들을 갖다 봐보면서 저희들이 굉장히 그 고민도 하고 전략적인 그런 접근을 해야 될 이슈가 바로 미국 선거의 결과로 나타나는 미국과 중국 관계에서 초래되는 그런 파급 효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대선 이후에 뭐 달러화 흐름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이제 미 채권 수익률 이 부분 좀 궁금하거든요. 금리.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양쪽 어느 후보가 되더라도요. 일단 달러화가 그 약세로 오지는 않을 것 같다. 어느 정도 강세로 갈 것 같다라는 거는 이제 일반적인 생각, 공통적인 생각이죠. 왜냐하면 근데 이제 물론 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트럼프 같은 경우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재정을 굉장히 확대를 하고 그래서 이제 돈을 많이 써서 이제 경제를 살리겠다라는 주의고요. 감세를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국채를 발행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정 적자를 열려야 되고 국채를 많이 발행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국채를 발행해서 사람들이 사게 하려면 금리를 높여야 되지 않습니까? 금리가 낮아질 수가 없는 거죠. 금리가 낮아질 수가 없으면 이제 달러화는 강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달러화가 좀 강세로 갔다 약세로 온 게 미국이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면서 이제 금리가 좀 내려오겠다. 그래서 다른 국가들과의 금리 차가 이제 없어질 거다. 뭐 약간 약해질 거다라는 것 때문에 달러가 약세로 왔는데 트럼프가 되면 이제 다시 국채 발행을 하고 재정 적자가 확대가 되면서 이제 그 금리가 올라가고 그러면서 이제 달러가 강세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특히나 트럼프 같은 경우는 관세를 부과하고 경제 불확실성을 더 증대를 시키게 된다면 그러면 이제 오히려 더 세계 경제가 불확실하고 가면 달러가 오히려 더 강세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돈이 갈 때가 이제 미국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되고 또 이제 해리스가 되더라도 마찬가지 이제 재정 확대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쇼어링을 하기 때문에 외국의 기업들을 미국에 들어오게 하는 그런 전략들을 계속 쓰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계속 돈이 미국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이제 달러화는 어느 정도 강세로 갈 거다. 그래서 달러화 강세가 뭐 쉽게 없어진다라든지 하지 않을 거다. 다만 이제 트럼프보다 해리스가 됐을 때는 좀 더 그 강세폭이 제한적이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난 김에 그러면 장 박사님 최근에 어디선가 그 세미나였었나요? 아니면 학술 회의였었나? 우리 한은의 적극적인 통화 완화 정책, 즉 공격적인 금리 인하에 다소 이렇게 조심스럽게 가자라고 말씀하신 걸로 제가 아는데 뭐 그렇게 말씀하신 배경하고 더불어서 당장 내일부터 이제 FOMC 오늘부터 FOMC 이틀 동안 열립니다. 진짜 연준 계속 금리 내릴까요? 먼저 연준부터 말씀드리면 연준은 지금 이제 미국 경기를 보면 경기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이제 뭐 미국이 경착륙으로 가고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낮아지면 금리를 빨리 내리겠지만 지난 이제 9월에 25bp 이날 50bp 빅컷을 했고요. 10월에는 FOMC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11월 달인데 이제 그동안의 변화를 보면 경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그동안 FOMC 위원들이나 그 연준 총재들의 발언을 살펴보면 점진적인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처럼 이제 11월 달에는 25를 내리고 다음 달에도 한 25 내려서 이번 올해까지 한 50bp를 내릴 거다라는 그런 예상이 지배적인 것 같고요. 그렇게 될 거라고 본다면 이제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약간의 이제 불확실성이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이제 그 미국의 정말 이제 그 대선의 불확실성 이후에 미국 경제가 어떻게 갈지 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달러 움직임도 최근에 강세로 네. 갔습니다. 이런 네. 상황에서 금리를 빠르게 내린다면 환율 시장이 굉장히 불안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율 쪽에 더 이제 외환 시장 쪽에 좀 더 살펴봐야 되는 예. 그런 상황이 되고요. 그래서 한국은행이 뭐 미국처럼 이렇게 빨리 금리를 따라 내린다라는 거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보시는군요. 네. 예.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지난번 빅컷을 할 당시에 예. 8월에 그 사실은 실업률이 4.1에서 4.3%로 높아졌거든요. 그리고 비농업 부분의 그런 고용 부분 쪽들이 사실은 12만 명도 안 되는 11만 4천 네, 명 네. 정도 되면서 시장의 기대를 갖다가 하회한 그런 측면이 있었고 이런 부분 쪽을 봐보면 빅컷을 포함을 해서 사실 금리 인하, 미국 금리의 내년까지의 당초 연준이 그 표방을 했던 것은 3.5까지 내리겠다라는 거였지 않습니까? 이런 여건이 성숙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금 장 박사님 말씀하셨습니다만 현재 그 대선의 어떤 그런 판도 그 다음에 미국의 어떤 그런 누가 되든 간에 재정 지출의 확대가 불가피해진 이런 부분에서 장기 국제 금리의 어떤 이런 부분에 급진적인 어떤 하락보다는 상당히 상승 그런 요인들 그리고 미국 경기가 상대적으로 지금 개인 소비 지출도 굉장히 좋고요. 예. 굉장히 특히 그 머리를 그 갸우뚱하게 만드는 것은 강력한 그런 소비에 대한 그러니까 수요가 공급을 갖다가 초과하는 일종의 하이 프레셔 이코노미와 같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고용과 그다음에 실업을 갖다가 이쪽 봐보면은 굉장히 금리를 갖다 낮춰야 되는 것이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연준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 동의를 합니다. 저도 지금 그 예측하는 대로 금년에 과감한 더 어떤 B컵보다는 완만하게 한 25bp에서 11, 12월 이렇게 나가긴 하는데 저희가 그런 측면에서 봐보면 한은의 어떤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경제 여건들 쪽에서 한은이 아마 이런 부분 쪽에서 굉장히 더 고민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외국인 관심 있게 보는 리포트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시각 시황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미증시 훈풍을 이어받아서 양 지수 모두 상승 중입니다. 코스피가 0.28% 오르면서 2,584선, 코스닥이 1.19% 반등하면서 760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먼저 유가증권 시장 매매 동향입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도 우위가 계속되는 모습입니다. 외국인이 346억 원의 매도 우위 기록 중이고 기관 역시도 748억 원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개인만 홀로 1,221억 원 순매수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지금 개인과 기관이 사고 외국인이 팔고 있습니다. 금액은 좀 적은 것으로 보이는데 기관이 50억 원의 순매수 우위고요. 반면에 외국인이 3억 원 매도 우위, 개인 5억 원 순매수 기록 중입니다. 등락률 상하위 업종입니다.
오늘 호텔과 레스토랑, 레저 업종 상승률 가장 상단에 위치해 있는데요. 오늘 상장한 더본코리아 영향이 크고요. 그 밖에 소프트웨어와 전기장비 업종도 강합니다. 반면에 자동차와 창업투자, 항공업종은 약세의 골이 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럼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시죠. 오늘 전선주가 올라갑니다. 피크아웃 우려가 과도했다는 증권가 보고서 때문인데요. 삼성증권은 판가가 아직 상승 중이고 업계에 제한된 공급 능력을 감안하면 미주의 수요 급증이 타 지역으로 연쇄 효과를 일으킬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이 소식에 대원전선과 LS가 2%대 강세 보여줍니다. 대원전선 3,040원, LS가 2.25% 강세로 10만 9,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KBI 메탈이 1.29% 상승 중이고요. 가온전선도 2% 넘게 올라갑니다. 현재 거래가 4만 650원. 그 밖에 LS 에코에너지도 1.81% 상승하면서 현재 거래가 2만 8,05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원전주도 현대건설의 수주 소식에 상승합니다. 현대건설이 20조 원 규모의 불가리아 원자력 발전소 건설공사의 설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 소식에 원전 관련주 중에서는 G2파워가 12.4% 급등 보여줍니다. 거래가 8,200원. BHI가 3% 넘게 올라가면서 11,46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효성중공업도 오늘 4.67% 강세입니다. 47만 1,500원이고요. 우진엔텍이 1.4% 오름세로 2만 1,700원. 두산에너빌리티 2.7% 상승하면서 2만 95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HBM 관련주도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일제히 상승한 가운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승하는 등 반도체주 주가가 강세를 보인 영향인데요. HBM 관련주 내에서는 IMT가 4.4% 강세로 현재 거래가 9,640원이고요. 윈팩도 3.79% 올라갑니다. 1,125원. SK 하이닉스 오늘 반등합니다. 2.28% 상승 흐름 보이면서 19만 7,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DI가 1.56% 상승하며 16,960원. 오로스 테크놀로지도 2% 넘게 강세 보여줍니다. 현재 거래가 17,44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차 전지 관련주도 올라가는데요. 특히 자이글 같은 경우에 지난 2거래일 상한가 경신한 데 이어서 오늘도 급등 중입니다. 오늘도 현재 20% 가까운 시세를 분출하면서 거래가 6,560원이고요. VT도 2.27% 강세로 33,850원. LNF도 0.87% 상승세 기록 중입니다. 11만 6,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LG에너지솔루션이 0.24% 소폭 반등하면서 거래가는 42만 500원이고요. 반면에 탑머티리얼은 0.27% 약세로 37,2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 테마가 있는 종목들로 좀 매기가 쏠리는 모습인데요. 이제 앞으로 오후 들어서 속속 나오는 대선 판세에 따라서 또 시장 변동성이 클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일본 증시는 니케이 지수가 38,807선으로 어제보다 0.54% 상승하며 출발합니다. 거래 시간이 연장된 첫날인 어제 상승으로 마감했는데요. 오늘 미국 대선 결과를 앞두고 뉴욕 증시가 상승 마감하자 니케이 지수도 이 훈풍을 이어받았습니다. 토픽스는 2,678선으로 소폭 오르면서 출발했고요. 달러엔 환율은 151엔대로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그럼 지난주 일합개미의 거래 내역 살펴보시죠. 먼저 4위는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 디스코입니다. 지난주 30일 나스닥 지수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강세를 보이자 일본 반도체주도 이 훈풍을 이어받았습니다. 또 미국 국채금리가 후퇴한 점도 상승에 힘을 보탰는데요. 특히 디스코는 11% 넘게 급등하면서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다시 MS와 메타의 세부 실적에 대한 실망감에 나스닥 지수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까지 모두 급락하자 연이어 하락했는데요. 불안정한 전망에 매도 우위를 보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2위는 니케이 지수의 수익률을 따르는 넥스트 펀드 니케이 225 ETF입니다. 지난주 니케이 지수는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에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호실적엔 같이 올랐다가 불안정한 전망에는 하락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또 우에다 가조 일본은행 총재가 금리 인상 의지를 재확인한 점도 증시에 부담을 줬습니다. 이에 일합개미가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위는 미국 장기채 엔화헤지 ETF입니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엔화도 요동쳤습니다. 지난주 초반엔 엔화가 약세를 보였는데요. 그러나 우에다 총재가 금리를 동결한 이후 매파적인 스탠스를 보이면서 엔화가 소폭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주 초반엔 매수세가 거셌지만 주 막판엔 다소 꺾였는데요. 또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엔화의 향방이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이기면 엔화 강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엔화 약세가 될 것이란 분석인데요. 앞으로의 흐름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일본 증시에서 주목받은 이슈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일본은행은 지난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기준금리인 단기 정책금리를 0.25%로 동결했습니다. 대내외적인 정치 불확실성 때문인데요. 앞서 중의원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이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했고 또 미국 대선을 앞두고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도 높아졌죠. 향후 누가 당선되냐에 따라 엔화의 흐름도 바뀌는데요. 그러나 우에다 총재는 인상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는데 경제 물가 전망이 실현된다면 그에 따라 정책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실질 금리가 매우 낮기에 계속 정책 금리를 인상해서 금융 완화 정도를 조정할 것이란 의견입니다. 다음은 도요타 소식입니다. 오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3분기 예상 경상이익이 6조엔, 한화로 약 54조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도요타는 역대 최고의 실적을 기록했지만 올해는 목표치에도 못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올해 상반기 세계 판매량이 감소했고 또 10월 미국 판매량도 전년 대비 5.5% 줄면서 현대차와 기아에도 밀리고 있습니다. 이에 도요타는 북미에서 생산 능력을 늘리기 위해 신공장 설립 투자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주 일본 기업들이 줄줄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내일은 닛산 자동차, 금요일에는 소프트뱅크 등이 공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본 증시가 어제부터 거래 시간이 30분 연장됐습니다. 오후 3시 30분에 마감되는데요. 70년 만에 거래 시간이 늘어나면서 거래 활성화로 이어질지 기대되고 있습니다. 시스템 장애에도 더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는데요. 또한 일본 상장 기업들도 투자자들의 매매 판단에 도움이 되도록 장중에 실적을 공시할 것으로 요청받고 있습니다. 이 같은 변화에 힘입어 최근 변동성이 커진 니케이 지수가 조만간 4만 선을 돌파할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일본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 앞서 1부에서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 주요 정책들 살펴봤다면 이제 2부에서는 환율, 금리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LS증권 우혜영 연구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LS증권이 이베스트였죠 예전. 맞습니다. 아 네. 그래요. LS 하면 전선 유명하고 맞습니다. 오늘 전선. LS 요즘 또 그룹주들 일렉트릭도 좀 하고. 좋더라고요. 요즘 좀 핫한 종목들이 많아요. 요즘 핫한 네. 종목들. 네. 우리 우 연구원님은 주로 어떻게 주식 쪽보다 환율 금리 쪽이신가요? 네, 전 통화 정책이랑 통화 금리 정책이랑. 관련된 전망하고 있습니다. 통화 정책이랑 그 환율 보시는 분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옆에 훈수꾼 같이 주식을 오히려 더 잘 맞출 수도 있는데 우리 지금 이러다가 이거 코스피가 코스닥은 괜찮습니다만 코스피가 이러다가 지수 자체는 마이너스로 도원화시키기도 한데 아니 준비된 질문 가기 전에 네.
우영부님, 우리 시장 아직도 2,600이 높아 보이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경기 전망이나 기업들이 실적이 좋아지는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한국은 좀 수출 중심으로 성장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에 이제 환율 방향성도 그렇고 예. 실적 관련해서도 그렇고 좀 긍정적인 장밋빛 전망을 그리기 좀 어렵다 보니까 그 밸류에이션을 높게 치기가 좀 어려운 환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수 측면에서 지수가 상승하는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장은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금리 네. 여쭤보고 싶은 게 9월 FMC 할 때만 해도 3.6%였는데 미국채 10년물이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불과 며칠 전에 4.4% 찍고 네. 한 20 지금 뭐 4.27 어라운드인데 3.6에서 4.4 같으면 이게 무려 80bp입니다. 네. 연준이 금리 50bp 내리고 나서 지금 채 2달도 안 되는 사이에 시장 금리는 오히려 80bp가 올라버렸어요. 이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은? 쉽게 말씀드리면은 장기물 중심으로 한 80bp가 더 빠르게 올라갔는데 네. 좋은 점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기에 대한 전망이 좋아졌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GDP라든지 뭐 고용, 뭐 PC 개인 소비 지출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앞서 말씀을 많이 해주신 것처럼 양호한 경기 성장이 나오고 있다는 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침체에 대한 베팅이 나오기 좀 어려운 환경이었던 것 같고요. 부가적으로 뭐 트럼프 트레이딩, 트럼프 후보가 좀 우세해지면서 재정 적자가 심해질 거고 재정 적자가 심해질 경우에는 국채를 발행을 해가지고 재정을 메꿀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들 때문에 국채 발행 물량이 좀 늘어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든 거죠. 그러니까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트럼프 트레이딩 때문에 국채 부담이 생기는 것 플러스 경기에 대한 전망이 긍정적으로 좀 돌면서 침체에 대한 베팅보다는 좋은 전망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더 나아가서는 연내에 과연 50bp 다 내릴까라는 생각까지 또 더해지면서 금리가 좀 빠르게 올라간 것이 아닌가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됐을 경우 아니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됐을 경우 채권 시장에는 어떤 변화를 저희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해리스 후보가 될 경우에는 네. 당초의 전망이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당시에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은 기준금리를 연내 추가적으로 50bp 내리고 내년도에도 100bp를 내리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이제 해리스가 될 경우에는 그러한 전망이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태고요. 반면에 트럼프 후보가 될 경우에는 생각보다 단기적으로는 기준금리 인하가 연내에 한 번 정도로 또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트럼프 후보가 이제 우세해진 환경까지 간 것만으로도 금리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갔던 거는 물가에 대한 상방 리스크, 물가가 다시금 인플레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생각, 그리고 이제 단기적으로 수입 관세 이런 것들이 좀 더 강하게 부과될 경우에는 이제 수입 물가 상승 더불어서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예.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물가에 대한 좀 리스크가 더 생길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금리 인하가 조금은 주춤할 수 있겠지만 트럼프 1기 때 생각을 해보시면은 네. 굉장히 강하게 압박을 했습니다. 예. 연준한테 금리 인하해라. 그랬죠. 유로존처럼 마이너스 예. 금리 만들어라라고 굉장히 좀 이례적으로 압박을 했던 경험을 저희가 봤기 때문에 초기에는 물가에 대한 상방 리스크, 관세에 대한 리스크 때문에 좀 물가 오르는 것이 아닌가라는 리스크가 생길 수 있겠지만 트럼프 1기 때처럼 생각을 해보시면은 결국엔 내년도에는 조금 더 빠른 속도의 금리 인하가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해리스보다는 좀 트럼프 쪽이 당선될 경우에는 좀 중기적으로 봤을 때 금리가 오히려 좀 빠르게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어차피 또 최근 들어서 이제 미국채 수익률이 막 올라온 거에 대해서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이름 붙이면서 네. 이제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올라오니까 금리는 더 올라오고 네. 결국 이제 새로 정부 바뀌면은 또 재정 때문에 국채 발행 많이 느릴 것이다. 이런 식으로 논리가 전개됐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민주당이 된다고 해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네. 문제는 이 감이 잘 안 잡히는 규모인데 미국의 공공부채가 35조 달러 수준. 네. 자, 뭐 우리가 걱정 안 해야 될 부류 중에 하나잖아요. 뭐 재벌하고 미국하고 뭐 네. 예, 있는데 이 괜찮은 거예요, 이 수준. 그러니까 보시기에. 네. 저희가 이제 미국
미국의 달러 패권에 네. 대한 생각을 좀 무너뜨릴 수 있는 국가나 통화가 나온다면은 좀 견제를 할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사실 달러화라는 또 그 개념이 강하기 때문에 무제한으로 돈을 풀고 돈을 쓰는 거에 대한 생각을 그러면 안 되는다는 생각을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벗어날 방법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당시 이제 집권할 때도 네. 그 부채 한도 이슈가 굉장히 핫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계속해서 한도를 증액하지 않으면은 디폴트 리스크 또는 셧다운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것들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뭐 트럼프 후보도 그렇고 해리스 후보도 그렇고 좀 방향성은 좀 다릅니다. 뭐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좀 뭐랄까 재정 지출을 원래 민주당이 조금 확장적으로 가는 상태에서 법인세도 뭐 좀 더 많이 세금을 부과하고 하는 방식인데 트럼프 같은 경우는 감세 정책이지 않습니까? 네. 지출을 늘리지 않더라도 감세를 해버리면 일단 일시적으로 세수가 줄어들기 세수가 때문에 줄으니까. 이게 양방으로 가는 것 같아요. 지출도 지출이지만 세수도 줄어드는 예. 방향이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일각에서 얘기하고 있는 분석에 따르면은 해리스보다 트럼프가 될 경우에 더 심해지는 재정 적자가 나올 수 있다라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금리도 굉장히 빠르게 상승한 거고요. 예. 근데 이제 뭐 미국이랑 경기를 생각해 보시면은 만약에 미국이 이 부채를 감내할 수 없는 능력이거나 경기가 고꾸라지거나 경기가 좀 둔화가 되거나 침체로 간다면은 이런 부채가 늘어나는 거에 대한 경계심이 더 강해지겠지만 지금 경기만 놓고 보면 사실 굉장히 제일 강한 나라인 것 같아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뭐 유로존은 거의 침체에서 좀 벗어나고 있는 상태고 한국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지 않은 상태고 일본은 좀 지지부진한 상태고 그럼 결국에 남는 건 미국인데 미국만 좀 홀로 독주하는 상태거든요. 네. 그러면 미국 경기가 나쁘지 않고 견조하고 오히려 뭐 노랜딩 얘기까지 나올 정도라면은 과연 부채에 대한 걱정을 또는 디폴트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과연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 관세 인상은 불보듯 뻔하고 그렇게 네. 되면 이제 좀 어느 정도 잡혔나 싶었던 인플레이션 네. 이게 다시 이제 튀어오를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사실 연준 입장에서는 그 통화 완화 정책, 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좀 지적해 주신 부분도 응당 좀 일리가 있는 예. 말씀이시긴 한데 현재 이제 기준금리 레벨이 5.0%입니다. 5.5까지 기준금리 인상을 하고 50bp를 인하를 한 건데 저희가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연준이 금리 정책을 어떻게 운용을 하는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립금리 레벨이 있을 겁니다.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도 않고 디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는 굉장히 이상적인 레벨이 있는데요. 그 레벨보다 기준금리를 높게 운용을 하게 됐을 때는 물가도 잡을 수가 있고 경기도 하방 압력을 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기준금리 레벨이고요. 중립금리보다 낮출 경우에는 말씀 주신 것처럼 물가에 대해서 상방 리스크를 키울 수 있고 또는 경기가 조금은 돌 수 있도록 부양하는 측면이 강할 수가 있는데 네. 현재 기준금리 레벨은 5.0%입니다. 예상하고 있는 중립금리는 2% 후반대에서 3% 초반대죠. 네. 그러니까 기준금리 인하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는 없다고 봐요. 속도는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금리 레벨 자체가 9%의 CPI, 6%의 PCE 물가가 나왔을 때만큼의 기준금리 레벨이 과연 필요한가에 대한 고민인 거고요. 고용시장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시면은 나쁘지 않다라고 하지만 점점 식어 나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 물가도 디스인플레이션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고용시장은 이 수요와 공급이 점점 더 맞아가는 더 이상 코로나 이후에 타이트한 상태가 아니라면 기준금리 레벨을 이만큼 유지할 필요성은 없겠다. 과잉 긴축이 될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네. 금리 인하는 사실은 단계적으로 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물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수입 물가가 상승을 한다. 관세가 부과가 되면 수입 물가 상승을 할 수가 있고 관세가 부과됨으로써 물가가 상승을 또 할 수가 있는 문제가 있겠지만 또 일각에서는요. 예. 에너지에 대한 문제를 생각을 해보시면요. 오히려 전통적인 에너지, 석탄 에너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후보가 트럼프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뭐 그린 인플레이션이라 해가지고 친환경으로 전환이 됐을 때 물가가 좀 네. 상승할 수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트럼프가 만약 당선이 돼가지고 전통 에너지에 대한 개발을 더 적극적으로 권장을 한다면은 유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빠르게 하락할 수 있는 상황도 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생각을 해보시면은 관세 부과에 따른 수입 물가 상승, 소비자 물가의 상승하고
그다음에 에너지에 대한 정책이 조금 더 유가를 하락시킬 수 있는 방향이라면 네. 어디가 더 클지는 조금 더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되면 무조건적으로 물가가 상승한다, 물가가 안 떨어진다라고 보긴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금리 인하 단계는 계획대로 될 것 같고 속도는 좀 차이가 있겠지만은 인하에 대해서는 사실 부정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장이 굉장히 지금 급변하고 있는데요. 네. 개장하고 지금 38분이 지났습니다만 죄송합니다. 9시 한 5분, 6분부터 해가지고 제일 눈에 띄는 거는 아시아장에서 지금 미국채 수익률이 지금 6bp, 7bp 올라요. 10년물이. 네. 4.33 뭐 이렇게 찍히고 있고 네. 그다음에 달러가 뛰네요. 달러가 지금 달러엔도 지금 한 거의 막 90핍, 한 1엔 가까이 뛰고 네네. 네. 유로 달러가 반백 빠지고 있고 우리 지금 NDFC에서 봐서는 약보합이어야 될 우리 달러 환율이 지금 전일 대비 5원 30년 상승인데다가 우리 금리도 네. 미국채 금리가 움직여서 그런지 국채 선물 개장 초 강세 출발이었는데 지금 마이너스예요. 돌아섰는데 이게 조금 급합니다. 이게 지금 그럼 미국 지금 개표 상황 따라서 나오는 무슨 시장 반응이라 봐야 될지 어쨌거나 이런 상황이고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우리 채권 시장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우 연구원님? 네, 그 한국의 경우에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미국 경기와 비교해 보면은 사실은 녹록지는 않습니다. 녹록지는 않다. 네, 왜냐하면 3분기 GDP에서도 저희가 확연하게 드러났듯이 미국은 컨센 대비 조금 하회하긴 했지만 2% 후반대의 성장을 연율화로 나왔고요. 한국의 경우에는 0%대 초반대, 그러니까 굉장히 약하게 성장을 하면서 여전히 내수가 부진하구나라는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 같거든요. 물론 이게 방향성은 미국은 경기가 고점을 찍고 서서히 식어 나가는 상황인 반면에 한국은 바닥을 찍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 것 자체는 다르지만 예. 그 기울기가 굉장히 좀 다르다. 미국은 경기 둔화 기울기가 굉장히 완만하게 내려오고 있는 상태인 반면에 한국의 경우에도 개선되는 속도가 굉장히 완만하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경기에 대한 전망, 오히려 경기 침체에 대한 리스크, 베팅 이거는 국내에 조금 더 유효한 얘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분기 GDP 발표된 이후부터 좀 뭐 다수의 의견은 아닙니다만은 추가적인 인하, 연내 연속 인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시각도 있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워낙에 소비가 예. 빠르게 못 돌고 있다 보니까 내수 예. 진작을 위해서는 금리를 좀 낮춰줘야 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어쨌든 금리 인하를 했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예. 지금이라도 나서야 내수가 돌아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만큼 조금 더 빠른 인하를 원하는 거는 국내예요. 그리고 경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인하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국내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미국보다는 침체에 대한 가능성, 침체에 대한 우려감 조금 더 크다. 그리고 기준금리 인하도 지금은 뭐 환율 리스크 내지는 금융안정, 가계부채, 부동산 가격 이런 것들 때문에 못 예. 내리고 있지만 이것 때문에 못 내린다라고 했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금리를 더 늦게 내림으로써 올 수 있는 거는 내수가 더 빠르게 회복되기 어려운 환경, 경기도, 경제 성장도 당초 전망했던 것보다 굉장히 낮게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지금 우리나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되게 좀 슬픈 얘기긴 합니다만은 채권 네. 시장이 좋으려면은 예. 경기에 대한 전망이 안 좋아지면서 또는 침체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금리가 빠질 수 있거든요. 예. 금리가 인하될 것 같다라고 하면 빠질 수가 있는데 이거는 경기 펀더멘탈적으로는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채권이 강세가 네. 되고 좋아지는 장은 국내 경기가 좀 안 좋아지는 그림이 나왔을 때인데 그럼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경기에 대한 전망 해봤을 때 좋은 그림이냐? 아닐 수 있다. 조금 더 부정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장은 조금 더 이제 하방이 열려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 금리가 오히려 치솟고 있긴 합니다만은 네.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일단 예. 불확실성이 거치고 나면 예. 이 변동성 때문에 올라갔던 금리는 좀 되돌려질 거라 보고 있습니다. 어허. 그리고 재정 적자도 지금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뭐 누가 되든 그렇죠, 앞으로의 그렇죠. 재정 적자 심화는 문제가 예. 됐었고요. 몇 년간에도 그 코로나 이후부터 굉장히 돈을 많이 썼기 때문에 재정 적자는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대선이 끝나고 나면 금리는 좀 빠질 거다라 보고 있고요. 연준도 이번 FOMC가 금요일 이제 새벽에 있을 텐데 연내 인하를 또 하고 추가적인 인하를 시사만 해준다면은 금리 방향성은 걱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대외 금리를 감안을 했을 때도 우리나라 채권 시장에서도 좀 금리가 움직임들을 감안을 했을 때 하락으로 하방 한명이 세지는 장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이번 주 당장 FOMC 있잖아요.
어떤 시나리오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또 12월도 남아 있고. 네. 우선은 9월 전도표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9월 전도표를 보시면 연내 50pp 인하를 전망을 했거든요. 그럼 남은 회의는 11월과 12월이었기 때문에 25, 25 내리거나 50 동결하거나 동결 50 이렇게 내리는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이제 앞서 앵커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점진적인 금리 인하를 다수의 연준 위원이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또다시 빅스텝으로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나올 수 있는 시나리오는 이제 25, 25 내리거나 25 동결을 하거나 네. 동결 25 하거나 이런 식으로밖에 안 나올 것 같은데 이제 고용 지표도 뭐 일시적인 요인이 반영되긴 했습니다만은 소비도 그렇긴 합니다만은 강한 성장은 또 아닙니다. 견조하다. 그러니까 잘 버티고 있다라는 거지. 기준금리를 아예 안 내려도 되는 경기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러면 25, 25 내린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사실은 이제 시장에서 반신반의했던 연내 추가적인 50pp 인하는 다 해소가 되고 소화가 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좀 이제 미국도 그렇고 국내도 그렇고 채권 시장 금리의 움직임들은 조금은 이제 상승세를 멈추고 천천히 떨어질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미국 경기를 바라보는 연준의 시각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견조하고 나쁘지 않은 지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으로 연내에 인하를 해야 되는 거에 대한 의구심이 존재한 상태입니다. 근데 연준에서 고용 시장을 바라봤을 때는 여전히 좀 추가적인 인하가 필요하고 이 양대 책무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을 감안을 했을 때는 지금 기준금리 레벨이 조금 과하다라는 이 의견만 얘기해 준다면은 이제 추가적인 인하 사이클 또는 인하에 대한 횟수, 인하에 대한 전망은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생각이 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FOMC에서는 인하할지 그리고 다음번에 추가적으로 인하할 수 있을지 그리고 경기에 대한 뷰를 뭐 유지를 하거나 뭐 바꾸거나 이런 것들 변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가 같은 경우에도 뭐 트럼프 후보가 되든 뭐 해리스 후보가 되든 변화가 있을 텐데 그래도 전망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요인을 제외하고 나면은 우리 전망이 그래도 경로대로 갈 것 같다라는 뷰를 유지를 한다면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제 연내 50pp나 내년도에 100pp나 정도는 우리가 속도는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레벨 측면에서는 갈 수 있는 레벨이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뭐 시간은 얼마 없고 네. 우리 뭐 꼭 맞춰달라. 네. 맞기를 기대해서 여쭙는 질문은 아닙니다. 우리 우예영 연구원님. 네. 연말에 우리 환율 1,400 위입니까? 아니면 1,400 위는 아니라고 보십니까? 1,400 위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네, 달러 인덱스도 변동성이 좀 세진 것 같긴 합니다만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선이 끝나고 나면 불확실성이 거칠 부분이 있을 거라 보고 있는 네. 거고요. 그다음에 연준이 연내에 뭐 이번 주에 또 FOMC가 있기 때문에 인하만 좀 해준다면은 통화 정책이 좀 줄 수 있는 시사할 수 있는 방향성은 달러 약세일 수가 있기 때문에 예. 네,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지금 레벨에서 조금은 떨어져야 되는 레벨이 좀 타당한 합리적인 레벨이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 내용 잘 네.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전히 코스피는 지금 보합권이고 코스닥도 상승세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뭐 대선 결과 좀 나와 봐야 시장 방향도 어느 정도 좀 가늠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누가 여기서 배팅 올인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예단 자체가 힘들죠. 예단 자체가 힘든 네. 그런 장이 됐습니다. 예.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즈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미국 대선 특집으로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